예. 지난 시간에는 의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 분석적 정책 결정.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정책 문제가 채택이 되고 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해결할 때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해결이 되느냐.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합리적 결정이 우리가 보면 과학적인 분석적 절차를 밟아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분석적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이래 먼저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책학이 왜 등장했느냐 하면은 합리적 정책 결정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분석적 결정이라는 게 요 5가지 단계를 쫙 밟아서 결정을 하면은 분석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제일 첫 단계는 해결하려고 그러는 정책 문제가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의를 하는데 그게 정의가 되면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결정이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그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면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뭐가 있느냐. 수단들 몇 개 하고 목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우리가 정책 대안이라고 해요.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 대안 하나하나말로 이걸 추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효과는 얼마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온 걸 가지고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비교 평가를 합니다.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보니까 A 대안이 좋고 어떤 기준으로 따르면 B 대안이 좋고 이런 식으로 비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준을 뭐로 할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을 하는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적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역시 정책 문제를 파악을 하는 단계입니다. 원래 정책 목표는요, 옛날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하튼 선진국에서 주로 정책을 결정을 할 때는 해결해야 될 정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결정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 문제 해결을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 그거를 갖다가 치유적 목표라고 그래요. 반대편은 창조적 목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치유적 목표는 정책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파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 결과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과는 정책 문제 피해 집단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지역별로 특별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지역 또는 계층별로 어떤 계층에 집중되면은 그 계층 이것들 자세히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심각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심각성은 규모, 문제 규모 그러면은 문제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사람들 숫자가 아주 많으면 규모가 크다 이렇게. 범위 그러는 거는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는 가치가 영역별로 말하자면 분야별로 많이 있느냐, 많이 있으면은 그 범위가 넓다 그럽니다. 말하자면은 교통 문제 대기 오염이 심각했다 보니까 그 대기 오염 심각성 때문에 나타나는 피해가 여러 분야에 걸쳐 나옵니다. 제일 큰 거는 건강 문제입니다. 보건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문화재가 말하자면 부식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합니다. 특히 옛날 관광 도시에서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피해를 끼치는 가치가 분야별로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면은 범위가 넓다. 문제의 범위가 넓다. 강도, 그런 거. 피해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굉장히 강하냐. 적당한 정도냐. 그런 이야기. 중요성은 우리가 문제 자체가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걸 따지는 건데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막 시끄럽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냐. 그거 하고 아까 이야기한 환경오염 때문에 막 건강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 어느 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하고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 파악을 할 때는. 근데 정책 문제의 원인이 뭐다라는 걸 파악이 돼야만 그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은 보통 경우는 정책 수단은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를 해서 말하자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그래. 왜 심각하냐? 화학공단에서 연기를 뿜뿜 내뿜고 있다. 그래. 그럼 연기 안 내뿜게 해야지. 그게 말하자면은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요. 원인을 파악을 하면은 문제의 원인이 있고 그것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 그 인과구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뭐냐? 라는 걸 따져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전세 내놓는 공급량은 줄어들고 또는 뭐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전세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과구조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인과구조를 파악을 하는 게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수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문제의 인과구조를 파악을 하다 보면은 목표하고 수단하고 계층구조가 밝혀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은 뭐냐?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목표하고 수단하고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데, 근데 목표 수단을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는 이 계층구조를 갖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아니,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그래. 그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자. 그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 그 수단이 뭐냐? 환경오염 일으키는 게 대기오염도 있고 수질오염도 있고 토양오염도 있고 이렇게 보면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게 각각 하나씩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겠답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오염을 전체를 해소한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보면은 대기오염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밑에 수단이 되는데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산물을 말하자면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축산물 오염물질 이거 좀 제거해야 되겠다. 생활 쓰레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또 거기도 플러스해서 각 하수도에서 막 오염물질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면 목표가 있고 수단인데 그 수단을 위해서 또 밑에 하위 수단이 나옵니다. 또 그걸 위해서 또 하위 수단이 나오는 이런 식의 구조를 목표 수단의 계층구조라고 그럽니다. 이 계층구조를 파악을 하는.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정책 수단을, 아니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야지 원인을 제거하는 수단을 우리가 마련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문제를 내버려두면 어떤 사태가 앞으로 벌어질까? 미래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정책 문제를 해결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말하는 정책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할지 예측한다. 보통의 경우는요, 추세 연장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수질 오염 수준이 태화강에 그냥 쏟아져 나오면 그냥 내버려두니까 거기에 뭐 수질 오염이 그 왜 저 산성도하고 뭐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보니까 이놈이 자꾸 악화되더라고요.
그럼 아까 되는 이걸 추세를 쭉 연장을 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이만큼 심각해지고 10년 후에는 이만큼 심각해지고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추세 연장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대강 이런 식으로 문제를 파악을 하는데 이 문제를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야 되는 게 정책 문제가 무수하게 많은데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 문제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염 그러면은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그럼 토양 오염 그럼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거 다 따지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분석을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도 분석을 다 자세히 분석해서 대책을 수단을 마련하는데 참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는 막 제껴놓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슈 필터링 그럽니다. 여과시킨다. 중요한 문제만 골라내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라는 게 어떤 거냐. 문제 자체가 심각하다. 정책 비용이 엄청 든다. 이걸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결정을 하면 다음 결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결정이 되면은 다음번은 반드시 또 다른 게 일어나야 돼요. 이런 식의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정밀 분석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막 그렇게 정밀 분석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근데 뭐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분석 가능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법석을 쳤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코로나.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원인이 뭐냐라는 거를 따져나가는데 해보니까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문제 파악을 할 때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지고 나면은 무엇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 정책 문제의 핵심이 뭐다. 라는 걸 밝히는 걸 문제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이 문제냐? 라는 걸 밝히는. 근데 이게요, 사람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각자가 어떤 문제를 놓고, 야, 뭐가 문제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문제 갖고는 결과를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원인을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다르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책 목표를 정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측면을 해결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비로소 목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 문제가 뭐다라는 걸 밝혀야 돼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규정을 하면 정책 수단의 테두리도 대강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교통체증이 문제라고, 야, 교통 문제, 뭐가 문제냐? 교통체증이다. 막 출퇴근 시간에 그냥 너무 차들이 밀려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심각한 문제다. 라고 정책 문제의 핵심을, 교통 문제의 핵심을 체증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 다음 수단이 뭐가 되느냐? 도로 확장을 한다, 차들이 빨리 통행할 수 있도록 다리를 건설한다, 뭐 이런 것들이 수단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대신에요, 많은 버스에서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든다. 많은 버스가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버스 문제 해결하고 지하철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버스 노선을 확장을 하고 버스를 말하자면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수단을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정책 문제를 규정을 한다,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강 정책 문제 중에 어떤 측면을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대강 어떤 게 나온다라는 걸 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사람마다 이 정책 문제를 생각하는 그게 다양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책 문제의 객관적 실체는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실체 중에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인 정의는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 상태, 즉 바람직한 상태, 정책 목표가 되는 건데요. 이 바람직한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주관적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요즘 와서요, 행동경제학 그래가지고 행태주의가 경제학 쪽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다가 그 뒤부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행동경제학 그런 거.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사람들이 트버스키와 카네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 심리학자입니다. 트버스키. 이 심리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경제학에서 경제 이론을 밝힐 때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물가가 왜 올라가느냐.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갔다. 공급이 감소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인간들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굉장히 이 합리성에 말하자면 제약되는 요소가 너무 많다.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 사람들. 근데 특히 이제 그 중에 막 여기에 우리가 바로 연결된 게 문제의 프레이밍 효과. 특히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결책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식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과 순서 등이 다른 인식을 하게끔 한다. 다른 방식. 이거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학생들 모아놓고요. 학생들일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학생들 모아놓고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부에서 이 전염병을 방치를 하면은 뭐 어느 도시를 예를 들어서 도시 내에서 600명이 죽는다. 방치를 하면. 근데 다음 같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을 어떤 걸 할까? 대책 대안 A1입니다. A입니다. 사망자 수를 200명 줄일 수 있다. 대안 A를 채택을 하면은, 그죠? 근데 대책 B를 채택을 하면은 3분의 1 확률로 사망자 수를 600명 줄일 수 있고, 둘 다 아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자 수 몇 명 줄인다는 말입니까? 200명 줄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 3분의 2 확률로 사망자 수를 전혀 줄일 수 없음. 죽는 사람이 400명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보면 대책 A하고 대책 B가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는 확정 모델로서 표현을 한 거고, 하나는 확률 모델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학생들 보고, 야, 대안 A가 좋으냐, 대안 B가 좋으냐, 어떻게 된 줄 알 거예요. 다음 값 보여줄게요, 또. 다음 실험 B, 실험 둘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대책 C가 있는데, 이 대책 C는 400명이 죽는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200명이 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대책 A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대책 D는 뭐냐. 3분의 1의 확률로 아무도 죽지 않는다. 200명이 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3분의 2의 확률로 600명이 사망자 발생한다. 400명이 죽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책 A, B, C, D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야, 실험 첫 번째 실험에서 하니까 응답자가 72%가 A가 좋은데 아니다. 그치? 실험 두 번째에서는 78%가 D가 좋은데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 D가 왜 C부터 좋다고 생각했느냐? 간단합니다. C는 400명 죽는다 이겁니다. 400명 죽는다. 여기에서는 3분의 1 확률로 아무도 안 죽는다 이겁니다. 3분의 1 확률로 아무도 안 죽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대책이 실질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응답이 나오더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똑같은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뭐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 방식이나 그 다음에 순서나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면은 전혀 사람들이 다른 인식을 한다. 이게 프레이밍 효과다. 이게요, 얼른 보면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행동 경제학에 가장 이론적 기초가 된 실험입니다. 이 실험. 이런 실험이 많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문제정의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가 정의가 되면서 바로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 이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목표가 서로 대립되는 목표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대중교통 수단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버스가 많은 버스가 돼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길이 많이 막힌다. 그게 문제라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말하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 분야에서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보건의료의 서비스에 치료비를 굉장히 싸게 해주는 목표. 저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서민을 위한 목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치료 질을 높이는, 질을 높이려면요, 치료비가 비싸게 먹힙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의사도 우수한 사람, 의사 그냥 교육자 많이 시키고 막 우수한 사람 의사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의료기기도 엄청 비싼 거, 좋은 거 막 갖다 오고, 그리고 의사들이 차분히 앉아가지고 환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하도록 하고 하니까 인건비도 비싸지고 뭐도 비싸지고 굉장히 비싸진다. 근데 이 두 목표가 충돌합니다. 근데 영국과 같은 나라는 이 첫 번째 목표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의료기관을 전부 다 국립, 말하자면 영국의 의사들은 공무원입니다. 전부 다. 그 치료비가 엄청 쌉니다. 대신에 질이 엉망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질이 엉망입니다. 영국에서 여하튼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치료가 제대로 된다 그런 게 안 됩니다. 미국은 거꾸로입니다. 치료질이 엄청나게 우수합니다. 그 미국 의료계, 의학은 완전히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무 치료. 대신에 치료비가 엄청 비싸다. 미국은 왜 코로나 환자가 그렇게 많이 죽느냐? 치료비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짐작하기로 저 사람들 병원에 문턱에도 못 가봤을 거다. 이런 식의 짐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치료비를 싸게 하는 목표하고 치료질을 높이는 목표하고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느냐?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된 겁니다. 모범적인 국가가 된 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의료 체제를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여하튼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 그걸 국민들 전체 다 하도록 하고 의료 수가를 굉장히 정부에서 억제해가지고 자꾸 낮추고 이래서 질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 민간병원이 다 하니까 서로 경쟁을 하고 하니까 질을 높이고. 근데 여하튼 우리는 이걸 적절하게 조화를 시켰는데 사실은 보통 때 보면 조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조화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요게 별표가 위로 가야 되네. 정책 목표의 적합성에 별표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여하튼, 여기에 우리가 정책 목표의 적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이거 조금 잘못됐다. 좀 잘못됐다. 이 뒤집어졌습니다.
정책 목표의 적절성이 달성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너무 낮으면은 의미가 없고 너무 높으면은 부작용이 크다. 뭐 적절성이라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표의 적합성은 어떻게 되죠? 이게 적합성이 빠져버렸네. 적합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진짜 이 목표를 우선해야 되는데 과연 그 목표를 결정을 했다. 그럼 정책 목표에 적합성이 있다. 그런데 우선해야 될 목표를 잘못 판단했다. 적합성이 없다. 그래.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의료 이야기를 했지만 의료 말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경제가 굉장히 불황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랬을 때 근데 불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경우는 물가를 경제 불황을 극복을 하려면 물가를 좀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되고 돈을 풀어야 됩니다. 기업에.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프레가 되면은 고용이 좋아집니다. 실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인프레하고 고용 증가하고 한 짝이 되고, 근데 물가 안정, 그리고 물가 억제를 하면은 이게 고용 증가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물가 억제하고 물가 상승하고 양자 놓고 얻은 걸 목표로 할 거냐, 고용 증가와 물가 안정 어느 걸 목표로 할 거냐, 우리가 흔히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물가 안정을 너무 지나치게 밀고 나가면은 물론 고용이 나빠지고, 물가를 너무 올리면은 물론 고용은 아주 좋아지지만은, 그때 어느 사회가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고용이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고용 쪽으로 결정을 해야 목표가 적합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적합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순서가 뒤집어졌는데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목표를 어느 목표를 얼마만큼 하고 어느 목표를 얼마만큼 할 거냐. 이게 실제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결정하는데.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느냐. 원래 후생경제학의 논리에 따르면은 두 가지 목표를 조합을 해봐가지고 A 목표를 많이 하고 B 목표를 적게 하고, 예를 들어 또 어떤 하나는 A 목표를 적게 하고 B 목표를 많이 하고, 이것들이 갖고 오는 효과를 사회복지 휴생 그 측면에 측정을 해가지고 큰 쪽으로 가자라는 게 후생경제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주의적인 생각인데, 그러나 실제로 두 목표를 공통 분모로 가지고 묶을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한쪽을 먼저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된 걸 제약 요인으로 삼고 다른 것을 그 결정된 목표의 범위 내에서 극대화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은 물가 상승을 연 3% 내로 억제하자. 그렇게 3% 내로 억제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고용 증대를 극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 거꾸로 또는 고용을 적어도 실업률을 3% 이내로 떨어뜨리자. 목표로 삼아놓고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물가를 올려서 물가를 낮추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먼저 정하는 목표를 극소화하느냐, 극대화하느냐 라는 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 경우는 중요한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극대화하는 거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목표를 극대화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강 우리가 정책 목표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골치 아픈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이 수단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정책
목표가 결정이 되면 수단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정책 수단을 탐색한다거나 이런 말을 안 쓰고 우리가 자꾸 정책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하고 정책 수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 보면 이렇게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사용되는데 또 정책은 복수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도 몇 가지가 있고 수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 약간 다른 거하고 이쪽 수단이 거기에 대응되는 수단 다른 거하고 이것들 조합을 하나하나 하면은 그것이 하나하나의 정책 대안이 된다. 이 말도요. 예를 들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은 대안 A, 지하철 5km 건설, 도로 500km 포장. 대안 B, 대안 A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버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지만은 하고 정체는 대폭 완화하는 그런 목표. 대안 B는 뭐냐. 지하철을 20km 건설하고 도로 포장 100km만 한다. 그럼 이거는 많은 버스 문제를 대폭 완화하고 교통정체는 약간 완화한다. 이런 식입니다. 이래서 이게 정책 대안 A가 되고 정책 대안 B가 된다. 이때 각 수단의 수준을 약간씩 변경시키면 목표도 약간씩 변경돼서 그것들 콤비네이션 하나하나가 조합 하나하나가 대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대안이라는 게 수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 대안을 광범위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정책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때까지 사람들이 쭉 논의를 한 걸 종합을 해보니까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과거의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배우든지 뭐 하든지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 써봤던 정책 또는 지금 쓰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과거에 써봤던 정책들을요, 그거를 모아둔 것을 프로그램 레퍼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 레퍼토리는 나중에 의사결정론에서 간단하게 또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이거는 주로 조직이 회사 기업이라든가 기업 조직 같은 데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을 할 때 옛날에 이런 문제 있을 때 이 해결책을 썼다. 그래 보니 결과가 괜찮더라. 그러면 그거 두 개를 묶어서 문제 A 그다음에 해결 값 이래가지고 묶어서 하나의 목록으로 목록하게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또 다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쭉 모아둔 것을 프로그램을 모아둔 것이라 그래서 프로그램 레퍼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인벤토리 그러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 학자들이 레퍼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채택해 보면 대안들이 집합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정부의 정책, 이거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아이소모피즘, 그 동형화 이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해본 정책, 또 다른 정부에서 하던 거, 그거 우리가 한번 갖고 와보자.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정책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의할 거는 과거 것도 그렇고 다른 나라나 다른 정부 것도 그렇고 시간과 공간이 다르면은요, 정책 환경이 틀립니다. 그 환경을 둘러싼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많은 차이가 나면은 이것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봐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정책 대안을 탐색을 할 때요, 다른 나라 거 흉내 내거나 모방하거나 과거 거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만들려고 그래요. 새로운 거 만들 때는 기술이나 이론적인 소위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게 기술과 이론적 모형 그런 겁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로서 새로운 수단을 채택을 할 수 있다. 상식으로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옛날에 불소가 충치를 예방한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수돗물에 불소 조금씩 뿌리면은 그럼 충치가 엄청 예방될 거 아니냐. 그러한 정책 수단을 생각을 해낸 겁니다. 막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거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 이론적 모형은 문제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인과관계에서 원인이 되는 요소를 작동을 시켜서 제거를 하든지 완화를 시키든지, 그래서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다면 공급 증가가 물가 하락을 가져오는 인과이론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 및 공급을 한다. 똑같은 논리로 전세값이 드립다 올라갔다. 그래. 그럼 전세를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뭐 행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대안 탐색에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주관적 방법. 이론적인 탐색도 하기가 어렵고, 왜 어려우냐? 원인 수단 관계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봅니다만은 수단과 결과의 관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수단을 얼마만큼 변화시킬 때 결과가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얼마만큼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 강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모델에서 파라미터 그러는데 나중에 볼 겁니다. 근데 강도 같은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 이 문제를 발생한 원인은 막 이런 게 있다. 그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원인 각각이 얼마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제거할 때 얼마만큼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걸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그 분야를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관적 의견을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전문가들 모아놓고 집단 난상 토론을 벌립니다. 야, 이 문제가 터졌는데 원인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떤 원인을 제거를 하는 수단을 쓰면 그게 그럴듯한 정책 수단이 될 수가 있느냐. 괜찮은, 좀 우수한 수단이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난상 토론. 주로 원인이지만은 하다 보면은 어떤 원인 제거를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목표뿐만 아니라 약간 부수적 효과, 다른 목표도 또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 전체에 대한 탐색도 됩니다. 이 브레인스토밍.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약간 다른 것이 이해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집단 토론시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덕을 보는 사람들, 집단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거나, 말하자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규제정책의 경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오염 방지라든가 이런 때 많은데, 근데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집단 토론을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우리 수돗물 먹는 수원지 근처에, 그 다음에 농가들이 막 그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있다. 야, 이거 그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농가들 대표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수돗물이 오염되니까 그 밑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불러 모으고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토론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면은 현장 정보, 생생한 정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적절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점이 있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약간 더 발전시키면 정책 델파이 그러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델파이 그러는 거는요, 지혜를, 아마 델파이 방법, 그럼 지혜를 모으는 겁니다. 지혜를 모으는 건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지혜 모으는 것이 우리가 델파이 방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책 델파이는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람들도 다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찬반 양론이 나올 수 있는 그때 그런 식으로 모아놓고 델파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델파이 방식이 집단 토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집단 토론에서는 처음부터 모여서 서로 논쟁을 벌리고 아이디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하는지 서로 잘 압니다. 근데 토론을 하다 보면은요, 성격이 강한 사람이 그냥 막 혼자 떠드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성이 높아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이 감히 거기에 반대되는 말을 함부로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집단 토론을 하면은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델파이 그런 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하면은 의견을 제시를 할 때 전부 다 글로 써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글을 써냈는지 모르게 합니다. 모르게 해가지고 그놈을 모아서 돌려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 어떤 의견을 냈는지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고는, 아, 내 생각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그러면 약간 변경시킨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나갑니다. 바꿔 나가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새로 의견을 델파이는 그래서요, 1라운드 하고, 2라운드 하고, 2라운드에 좀 바뀐 의견 또 돌립니다. 보통 한 3라운드까지 갑니다. 그 3라운드까지 익명으로 합니다. 익명을 해가지고 3라운드까지 쫙 의견을 모아보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의견이 거의 접근합니다. 접근합니다. 통치 이념이 좀 다른 경우는 좌우로 갈라지면서 접근합니다. 좌쪽 의견이 이쪽으로, 우쪽 의견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델파이 방식은 그런 식인데, 정책 델파이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익명으로 모르게 이렇게 누가 어떤 소리 하는지 모르게 해가지고 돌리지만은, 그러나 적당한 단계에 되면은 막 한 3라운드부터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자기 의견을 주장을.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 저쪽 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의 안이 주로 나오는구나. 이쪽 편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안. 서로 입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입장에 따라서 빠짐없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나가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통치 이념의 차이 때문에 아주 대립되는 경우에는 좌우 이런 식으로 이 좌쪽에 굉장히 우세한 의견이 한쪽으로 모이고 우쪽에 우세한 의견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모여서 대안이 크게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대안 탐색에서 주관적인 방법으로 이 정책 델파이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대안 탐색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까 문제를 필터링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대안도요, 무수한 대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지하철 몇 킬로 하고 도로 포장 몇 킬로 하는데 그 콤비네이션 만드는 거요. 숫자 약간 바꾸면 무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수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나중에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분석을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탐색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이 문제, 이 대안을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자. 채택할 만한지 안 한지. 그리고 결과를 한번 예측해보자. 자세히 정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대안만 골라냅니다. 그걸 스크리닝 그럽니다. 스크린을 한다. 예비 검토를 해가지고 대안 중에 중요한 거 골라내. 나머지는 떨어버려. 근데 그 중에 다른 거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는 떨어내자.
뭐 이 대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대안이다. 교통 문제 요즘 체증이 되기 심한데 왜 저 공상 만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날아다니는 자동차 착 만들어서 하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라는 식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 떨어낸다.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행정 요원이 없다거나, 그 다음에 예산, 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든다거나, 뭐 그런 것들 떨어내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거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정치적으로는 채택이 안 된다. 결정이 안 된다. 결정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치. 말하자면은 강력한 정치 세력이 극도로 비토하는 겁니다. 비토 세력이 강력한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건 채택이 안 되니까 그것도 떨어버려. 요것도 이런 이야기들 우리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배의 원리를 적용을 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의 대안이 결과면에서 다른 대안보다 우월하다. 그러면 열등한 대안들을 없애버린다. 쉽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면요. 지하철 건설 5km, 그 다음에 포장 뭐 100km 이런 식으로 하는 대안이 있는데 지하철 건설 5.5km 하고 포장 조금 줄인 거 하고 해보니까 뭐 5km, 100km 하는 게 낫다 효과가. 그럼 5.5km, 5.6km, 뭐 6km 다 고려를 안 하는 겁니다. 떨어내버립니다. 떨어내버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대안이 다른 대안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배되는 대안들은 떨어버리고 지배할 수 있는 대안들, 그 우월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슈퍼리어한 대안들을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아주 집중 검토하고 아주 분석을 열심히 해서 그런 대안을 검토를 해서 채택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간은 끝냅시다.